부모님의 과도한 기대감에 대한 부담에 몇 번 엇나가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보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게 돼서 부모님이 호출되었을 때 그때도 저를 나무라치기는커녕 다 본인들 잘못이라며 스스로 자책하면서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괴로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는 관두기로 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제 천성이 그러질 못했나 봐요. 그냥 그때는 저 때문에 부모님 가슴 아픈 게 싫더라고요. 말 잘 듣는 딸로 무난하게 좋은 대학교를 갔고 또 좋은 기업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을 저를 보고 엄친딸이라느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저는 그닥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난하게 사는 게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니 만사 귀찮아지며 알아서 되겠지 싶어 제 인생에 방관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차자 부모님도 저에게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고 자연스레 이런저런 남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제가 좋은 여자인 것 같기는 한데 느낌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느낌. 책에서도 안 알려주고 공부처럼 글로 익히니 참 감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뭐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됐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죠. 그렇게 저는 가는 세월만 원망하면서 지나가는 세월이 마냥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눅이 들던 저에게 그래도 용기를 주던 분이 바로 박 팀장과 강지선이라는 여사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셋이서 자리가 가깝기도 하고 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친한 사이였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셋이서 만나서 퇴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하루는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도 취한 채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니 강지선과 박 팀장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잠시 얘기를 주고받더니만 짝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주임님 또 신세한탄 하신다. 주임님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지선 씨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활발한 성격의 마당발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기도 하고 쉽게 친해져서 내향적인 저는 지선 씨를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다면서 사람 대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와는 참 다른 모습의 지선 씨가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유주임님 이번 소개팅은 저한테 맡기세요. 진짜 이분이라면 주임님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선 씨가 저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해준 사람은 저보다 5살 정도가 많고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솔직히 외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았고 제 타입도 아니었죠. 사진만 봐도 제 인연은 아닌 것 같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딱 한 번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등살에 결혼정보업체까지 생각을 해둔 판국에 자존심도 상한 터라 만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딱 한 번만 만나볼 요량으로 어쩌다 보니 지선 씨가 소개를 시켜준 그 남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옷도 일하다 말고 나왔던지 정돈도 안 된 상태에서 후줄근했고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키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고 배도 많이 나왔고 탈모가 시작됐는지 머리 앞부분이 휑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거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어색함이 싫어 제가 먼저 말을 붙여봤습니다. 지선 씨 말로는 산별 기업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일이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아, 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익숙해서요. 저는 어떻게든 말을 이끌어보려고 했지만 그 남자분이 워낙에 숫기가 없어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참 진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예의상 나름대로 잘 보이려고 샵에서 거금 들여 메이크업도 받고 옷도 새로 산 것이었는데 솔직히 후회가 들려고 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홍조를 띈 와중에 진중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더 미인이시고 더 좋은 분 같으시네요. 지선이가 오빠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도 방방 뛰던데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잘 해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워낙 여자랑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터라 그래도 지선이랑 엄마랑 꼭 잘해보라고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선 씨랑 굉장히 절친한 사이신가 보네요. 어머니랑도 잘 아시는? 지선이는 제 동생이니까요. 아, 혹시 지선이가 말을 안 하던가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식으로만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왜 저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저 저에게는 두 분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식의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라서요. 시선이가 워낙에 좀 제멋대로인 게 있어요. 혹시라도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그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저를 무척이나 신경을 써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매력이라면 매력이었죠. 워낙에 자기애가 넘치는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만나보면 호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 뒤에 지선 씨는 저에게 착 엉겨붙어서 묻더라고요. 주임님 어떠셨어요? 막 보니까 느낌이 팍팍 오지 않아요? 전 두 사람이 진짜 잘 돼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잘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왜 친오빠분이라고 말 안 하셨어요? 라고 묻자 지선 씨는 웃음을 짓더니만 애교로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더 특별한 인연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좀 갑작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그게 뭐 어때요? 저는 주임님처럼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좋은 세연이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신우이 되면 진짜 10월드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잘 막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그런 거 딱 싫어하는 분이시거든요. 나는 막 사랑과 전쟁이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진짜 저런 일 없이 엄청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한다니깐요. 라고 했는데 좀 마음이 그렇긴 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제 저와 만났던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으면 다음 주말에 보지 않겠냐는 애프터 신청이었죠. 저보다 더 신이 나서 지선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자기 오빠와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필하려고 노력하려 했습니다. 오죽하면 팀장님께서 일에 집중을 안 하고 마담도 일에만 곤두서 있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줄 정도였지만 그 뒤로도 계속 저에게 참견 아닌 참견을 했더랬죠. 우리 오빠가 진짜 살림도 잘하고 자기 여자한테는 절대 고생시킬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오빠 잡는 여자는 진짜 땡 잡은 거지. 주임님도 아시죠? 진짜 결혼 잘못하는 여자들 보면 시댁 때문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주임님도 제 성격 보면 아시잖아요. 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워낙에 옆에서 그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이게 참 세뇌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도 좋다 하니 정말 좋아 보였고 그 사람 자체도 워낙 절 편안하게 해준 터라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일 것 같지도 않고 지선 씨가 워낙 큰 소리 빵빵 치기를 10월도 문제도 없을 거라고 하니 결혼 상대자로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그 사람은 제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옛날 분이신 부모님께서는 여자 나이 30 꺾이기 전에 얼른 결혼했음 바람을 비췄고 깊은 생각을 하다가 나름 만나는 동안 즐거웠고 정도 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결정하고 부모님 앞에 그 사람을 데려오자 예기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너 결혼정보업체에서 그 좋은 신랑감들 놔두고 왜 그렇게 인물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결정한 거냐? 난 우리 딸이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절 설득하셨는데 전 부모님께서 그 사람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가길 바라며 외면보다는 내면을 좀 보면 어떻겠냐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일단 덮어놓고 반대부터 하셨습니다. 실망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항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남자도 잘 못 만나봤고 이제 와서 결혼까지 참견을 하려고 하시는 엄마 아빠에게 왠지 화가 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선 씨도 저에게 핀잔을 주기를 너무 엄마 아빠 말만 고분고분 잘 들어오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인생을 부모님에게 휘둘리게 되면 앞으로 후회를 하기 마련이라며 조언을 해주는데 이상하게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바람을 넣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끝내는 저의 반항에 못 이긴 부모님께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보니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며 눈물 지으시며 허락하셨는데 또 부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애썼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는 것 같아 그나마 부모님께서는 믿고 저를 내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착했으니까요. 어쨌든 결심한 결혼 예정대로 상견례 치르고 식 올리니 지선 씨는 저에게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 축하한다며 기뻐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오다니 주임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좋은 분이시라는 거 느낌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결혼 잘한 분이 바로 우리 주임님일 거예요.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쳐댔죠.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초반부터 정말 무난했습니다. 달달한 신혼생활을 느끼진 않았지만 매운 시집살이 또한 겪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관심 자체가 없으셨고 저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한동안은 연락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 제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기독교라서 분명히 제사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도 이제 시누이가 된 지선 씨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둘러대기를 물론 제사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음식 조금만 차리는 정도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새 누가 제대로 제사 지내요? 그냥 다 신용만 하는 거니까 얼추 구색만 맞춰주면 돼요. 라며 말했죠. 그래도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이때만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했던 찰나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저는 8시간 동안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참 전 종류 많더라고요. 게다가 다음 날에는 또 많은 친척분들이 오셨고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저는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여기 묵국 좀 더 가져오너라. 산적 좀 더 가져와. 여기 물이 다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남편은 편하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바빴는데 제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나 봅니다. 겨우 친척분들이 돌아가시고 저는 잠깐 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싱크대 가득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뒤처리라도 남편이나 시누이가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얄짤 없었죠.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깔깔 웃으며 과일 먹고서 TV를 보고 있었고 결국 에베레스트 갔던 설거지는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겨우 설거지하며 뒤처리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처음이라서 좀 힘드셨죠? 그래도 예전에는 진짜 명절 내내 이렇게 밥상 차리고 했는데 많이 간소화한 거예요. 세연이 수고하셨어요. 처음으로 시누이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구색만 맞추면 되는 것이 이 정도면 제대로 하면 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참으로 기막혔습니다. 저는 이 짓을 돌아오는 명절마다 해야 한다는 것인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원래 자기네 집 명절마다 항상 이랬어? 제사 때는 며느리 한 사람만 다 일부려 먹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고무장갑 넘겨주고 다른 식구들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좀 서운하더라. 지선이 말로는 우리 새언니 야무지고 당차니까 이런 것도 잘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집 기독교라서 여태 제사 지내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아 기가 막혀. 라고 했고 남편은 말해봤자 싸움만 일 것 같았던지 더 이상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괜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부득부득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는데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고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반대를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렸으니 말이죠. 제가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저 눈치 없게도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제사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똑부러지게 한마디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일적으로는 항상 똑부러진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맘때쯤 회사에서 저는 박 팀장님과 둘이서 해야 할 업무가 생겨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지선 씨가 마침 그 사이를 끼어들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같이 업무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번 건은 특별히 지시를 받은 사람들끼리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선 씨는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따로 업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박 팀장이 공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자 지선 씨는 저를 보았으나 시집일로 잔뜩 마음이 상한 저는 모른 척했고 그녀는 이니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어쨌거나 박 팀장 말처럼 이번 일은 또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참 신경 쓸 게 많아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이것저것 정신 차려가며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지선 씨가 저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유부녀인데 그렇게 다른 남자랑 둘이서만 일하고 그러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다짜고짜 제게 박 팀장이랑 일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지 신우이 행세를 하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잡은 것이 어이없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 말처럼 특별히 지시받은 사람들끼리만 일하는 거라 거의 업무밖에 안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회사라 해도 제가 비록 계약직 사원이라고 해도 엄연히 신우이인데 신우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다른 남자랑 웃으면서 일하는 거 보이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병맛 같은 신우이가 있던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사 때부터 눈구렁이 같던 것은 알아봤지만 이건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신우이 노릇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 법을 그 여잔 몰랐나 봅니다. 여전히 할 말이 많은 듯 따따붙다 따발종처럼 말들을 쏟아내는데 참으로 가당찮았습니다. 이제 언니도 슬슬 아기가 져야 할 때 아니에요? 솔직히 이 회사 일 야근이나 출장도 많이 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 계속할 수 있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어때요? 무슨 꿍꿍이인지 지선 씨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직을 권했습니다. 다른 팀에서 있던 여자 팀장님도 계속 야근을 하느라 무리를 하다가 유산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곳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며 입을 털어대더라고요. 언니 정도면 다른 곳들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굳이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일이랑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지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 얼른 다른 곳 이직 알아보세요. 9월에 공채 나오는 회사 많으니까 지금부터 슬슬 이력서 쓰시고 준비해요. 시집도 안 간 것이 뭘 한다고 그렇게 절 가르치려 하는지 아주 발칙한 신우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도 곁에서 종용하길래 시끄러워질까봐 내내 하며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정 밖의 신우이뿐만 아니라 가정 안의 남편한테도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제가 잠깐 놓고 간 서류가 있어서 점심시간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집에 남편이 있는 거였습니다. 분명 아침에만 해도 출근을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저는 놀랐습니다. 자기, 여기서 뭐해? 오늘 출근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내가 좀 아파서 반차를 좀 냈어. 아프다고? 어디가? 오늘 아침만 해도 별로 아파 보이지 않았는데? 좀 어지럽고 업무에 집중이 안 돼서 오전 근무만 하다 왔어. 사전에 아프다는 낌새도 없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반차를 썼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팠다고 하니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제가 그 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다시 집에 가서 USB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집에 있었어? 아니, 바로 나갈 거야. 외근 나갔다가 잠깐 시간이 붕 떠서 잠깐 왔다고 한 것 치고는 옷차림도 그렇고 집에 쌓아놓은 쓰레기와 그릇들을 보니 수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축이 뇌리를 스쳤죠. 설마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별말 없었고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게 어느 한순간 마음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신우이가 벼랑간 툭 끼어들며 또 제 마음을 어지럽혔죠. 언니, 이직은 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기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선 씨는 회사에서 단 둘이 이야기를 할 때면 저를 사적으로 언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했는데 말을 들을 사람 같지도 않아서 저는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강지선 씨, 그동안 저한테 도움 주시려고 하는 거 잘 알고는 있지만 제 일, 그리고 가족 일은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신우이 말들로 인해서 은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영 좋지를 않았죠. 그러자 신우이는 한마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강지선 씨? 언니, 말을 좀 서운하게 하시네요. 전 다 이게 언니를 위해서 말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신우이가 신경 써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그저 언니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좀 많이 서운하네요. 막상 그렇게 말을 하니 괜히 예민해져서 발끈했나 싶기도 하고 가족이라서 진짜 걱정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사과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려는 도중
계단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특유의 코맹맹이 목소리가 분명했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까지 흥분을 하는 것인지 얼떨결에 숨어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해? 이제 언니 나이도 조금 있으면 노산이야. 내가 저번에 갖다 준 약은 잘 먹고 있어? 그것도 안 먹어? 아, 진짜. 두 사람 빨리 아기 가져야 할 때라고. 아니, 내가 오빠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지금 나 잘 되라고 이러는 것 같아? 계속해서 지선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오빠에게 얼른 제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잘 들어서도록 남편에게 따로 양기 보충용 한약까지 지어준 것 같더라고요. 메꿀 돈은 일단 내가 빌려줄 테니까 걱정 마. 저번처럼 집에 있다가 멍청하게 들키지 말고 이러다가 오빠 이혼당해. 그리고 회사도 얼른 다시 알아보고. 귀가 얼떨떨하더라고요. 그 말까지 들어보니 제 남편이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돈을 빌려준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일단 이 일에 대해서 박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주임의 부탁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든 들어줘야지. 부탁이라는 게 뭐야? 저는 남편이 다니고 있는 기업에 절친한 친구가 인사팀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제 남편이 정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주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요.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해요. 특히 지선 씨는 모르게. 팀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저에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팀장님은 저를 눈치껏 불러내셨습니다. 유주임이 말했던 거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없는 거라고 나왔어. 전 팀을 찾아봐도 강재준이라는 사람은 없대.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확실한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 나도 이상해서 몇 번이나 알아봤어. 이런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유주임 잘 알아보고 결혼한 거 맞지? 지선 씨도 좀 워낙 수상쩍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망치로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비 통장 계좌를 봤습니다. 저는 매달 300만 원씩 넣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150만 원씩 넣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어련히 남편이 잘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넣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다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 빙빙 둘러대는 거 싫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 당신도 솔직하게 말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 속인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사실 무직 상태잖아. 아는 사람한테